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마을가 사람에서 일하고 있는 박희선입니다. 네, 어, 예, 이렇게 댓글로 예,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이 교육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 동단위의 주민자치회의 자치 활동에 대해서 평상시에 어느 정도 관심이나 이런 이제 사전 경험들이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건강생태계 사업을 이제 구단위에서 주로 민과 간이 함께 협력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왔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구단위의 건강생태계 사업을 동단위의 주민들의 어떤 참여나 동단위에서의 민간 협치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이제 일정 부분 그런 사업들이 올해 진행이 되었던 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단위로 내려가셨을 때, 동단위에 이제 조직되어 있는 주민들이 이제 여러 그룹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주민 참여 제도죠. 이것과 이제 건강생태계 사업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 같이 나누시면서 좀 새로운 영감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통 이런 환경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듣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힘든데 조금만 우리가 고생하면 다 지나가겠죠. 그러기를 기대하고 다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OECD 가입국 중에 그 더 나은 삶의 지표 중에서 공동체, 그 다음에 일과 여가의 균형, 그 다음에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도와 관련된 이 세 가지의 2018년도의 그 데이터 통계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 한국은 공동체는 OECD 가입국 중에 40개국 중에 40위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40개국에 있는 나라 국민들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 번째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기본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40개국 중에서 33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 더 나은 삶의 지표는 다른 경제나 또 양성평등과 관련된 거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일은 많이 하지만 본인들이 혹은 가족이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다거나 하는 그런 공동체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나의 미래나 나의 노후를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또 삶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낮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정말 불안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나의 삶이 저당 잡혀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민주주의의 정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에릭 리우라고 하는 분하고 또 다른 한 분이 공저로 하신 책인데요.
이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훌륭한 정원사는 절대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정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정원에 나오는 이 표현은, 이 말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사회의 어떤 주인으로서 정원사인 내가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 우리 사회 발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구절을 쓰셨는데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좀 더 우리의 삶, 또 나의 삶으로 좀 대비시켜 봐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환경들을 나는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함으로 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 책임을 질 것인지, 이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나의 행복, 또 나의 하루하루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들이 있죠. 내 스스로, 또 나와 직접적으로 일상 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체, 가장 대표적인 건 가족이 있겠죠. 또 직장 공동체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나의 일상을 공유하는 공동체나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스스로에게 하는 노력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나를 둘러싼 마을이라고 하는 환경, 좀 더 크게는 이 사회라고 하는 환경도 나의 삶과 나의 일상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급격한 우리 일상의 붕괴, 또 아주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 하루하루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면,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나 혹은 나의 가족, 혹은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그들만의 열심히 사는 거, 하루하루를 그것만이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다 여기고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지극히 나의 문제라고 여겼던 것, 나의 개인의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결국은 사회나 좀 더 큰 공동체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결국 공동체의 문제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결국 그것은 나의 행복의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언가 세상과 함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너무 크고 거창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요. 내가 느끼고 있는 나에게 중요한 문제를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겠죠.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SNS를 통해서 열심히 자기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생산되는 그런 참여의 장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제 주민자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주민자치의 문제도 결국은
나와 직접적인 나의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나와 나의 공동체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마을의 문제나 사회 문제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제 그것이 주민자치의 핵심적인 가치이고 또 주민자치가 필요한 발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 이제 마을에서야 당연히 주민들이겠지만, 예,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는 그들을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로 가는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나도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함께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시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민들이 많은 사회, 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전통적인 그런 주체로 여겨졌던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정치를 하는 분들, 행정가들, 어떤 영역의 전문가들이 이 사회 문제의 흐름이나 방향들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사람들이고 그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다면, 이런 주민자치나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에서는 그런 책임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더불어서 시민들이 그런 정치나 행정에 작용을 미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 시민사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이제 좋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면에 그 왼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예, 학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노 학자인데, 엘리너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학자이면서 경제학자예요. 이분이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고 하는 논문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연도가 2013년도, 14년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공공의 영역에서의 시민들의 참여, 공동체, 또 그 공동체의 이해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때 얼마나 더 질 좋은 서비스들을 누릴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좋은 우리의 이 공유 자산들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고, 그 이제 성과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는 공공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치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복무하고 계시는 뭐 보건이라던가 이런 공공에서의 전통적인 서비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에서도 이제는 시민들이나 그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들인 주민들이 주체로서 참여할 때 훨씬 더 좋은 서비스의 질을 누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주민들은 이제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의 하나의 생산자로서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신공공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시민들도 공동 생산자로서의 지위와 책임과 또한 그것에 따르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사회가 훨씬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의 변화들을 보면 이렇게 시민들이나 이해 당사자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최근 들어서 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은 요즘에 학교 대학생들이 그 학교 총장이죠. 총장을 뽑을 때 학생들도 이제 직접 투표로 참여하는 그런 학교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총장은 뭐 이사회나 교수들이 어느 회의실에 앉아서 뽑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 학교의 정책을 결정하고 또 그 정책이 나의 내가 학교에서 받을 교육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이 총장이 되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서비스가 결정이 되는지를 학생이 주요한 이해 당사자로 참여하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이제 모든 학교들이 다 이렇게 하는지는 조사를 해보지 못했지만, 2017년도에 이화여대에서 총장을 뽑을 때 학생들이 이제 투표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고려대라든가 서울대라든가 이런 큰,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학생들이 총장을 직접 투표로 뽑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에게 평가받는 교수님들,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세대에게는 조금 낯선 문화이긴 한데요. 지금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들의 권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 외에도 2017년도에 신고리 5, 6호기를 이제 신설해야 되는지 건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열렸었고, 그 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핵발전소나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그런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전문가로부터 이제 정보를 듣고 자기들끼리 수기 토론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를 토론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에너지 정책은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실제 그 결정의 영향은 이제 모든 시민들이 다 받는 거죠. 우리 미래의 안전이라던가 또 에너지와 관련된 우리 일상생활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근데 그것이 그냥 전문가들 손에 의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무관하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상한 일인 거죠. 그래서 실제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이 시민들의 의견이 이제 정부에 제출이 됐고, 정부는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을 이제 펴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정책이나 혹은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냥 정부에서 일하는 행정 관료들에게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 의해서 그런 아젠다들이 발굴이 되고, 정부는 그것을 성의 있게 시민들에게 답변하고 하는 그런 제도들도 요즘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이것을 본따서 지자체들도 이런 시민들의 청원 게시판을 통한 어떤 이 정책적 발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있는 걸 도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던가, 아마 이 교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우리 서울시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차동 사업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걸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동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원래 차동 사업의 하나의 의제로 있었는데요. 아직 실현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 참여예산, 이제 뭐 참여예산이 실행된 지는 꽤 오랜 기간이 지났고, 또 서울에서는 참여예산 제도가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예산을 수립하는 권한을 행정에서 이제 시민이나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다양한 참여의 정책들이 이제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참여 제도들이 뭐 학교에서 또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그 외에 많은 영역에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책의 그 이해 당사자들인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들이 참여할 때에 많이 이런 정책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능감 있게 이제 지역사회에서 안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런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없는 의사결정은 굉장히 많은 갈등의 문제를 낳는다는 점,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이제 성공하는 확률이 되게 낮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됐고, 점차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나 욕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해지면서 이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제도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도 큰 맥락 속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를 꼭 동단위에서만 하는 것이 자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요. 뭐 마을 단위일 수도 있고요, 아파트 단위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우리가 이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는 이제 동단위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지역사회 안에서의 어떤 다양한 영역에서 그 영역의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문제들을 함께 찾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주민들의 참여 제도, 주민들 간의 어떤 민주주의, 이것이 저는 이제 주민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그것을 이제 동단위에서 펼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주민이 마을의 문제의 당사자로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는 제도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지방자치 제도가 주민들의 의사나 주민들의 통제에 의해서 작동되도록 하는 하나의 원리이고 기반이고 시스템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민자치를 통해서 이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그런 관계망, 이 관계망은 이제 이기적인 관계망이 아니고요, 호혜적인 관계망, 상호 부조적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개념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은 2017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2017년도는 차동이 시작된 지 이제 3년차 되는 해예요. 우리가 15년도부터 차동 사업을 했었고요. 다 아시겠지만 차동 사업 중에 마을 사업 영역은 이제 마을계획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었고요. 2015년도에 시작한 마을계획 사업이 2016년도에 이제 종료하면서 마을계획 사업을 통해서 참여했던 주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나 또 마을계획을 통해서 얻었던 이런 성과들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2017년도에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이 차동 사업과 조금 더 이전에 이제 서울시가 했던 핵심적인 정책 사업, 마을과 관련된 정책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욕구들을 갖고 있는 주민들 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공유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활동들을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 간의 관계망을 이제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이제 사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2017년도에 서울형 주민자치의 시범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335 모인 자금자금한 주민들의 관계망, 주민들의 공동체가 보다 더 좀 연결되고 확장돼서 보다 적어도 한 동단위 정도의 범위에서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제, 그들이 함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를 찾는 것, 이제 일종의 나의 욕구에서 우리의 욕구를 발굴하고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활동의 장으로서의 이제 주민자치회 사업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찻동의 마을계획 사업이 2년 동안 이제 좋은 성과를 냈고, 그렇게 모인 주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보다 더 좀 제도적으로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안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이 이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은 동단위에서 만들어진 여러 주민 조직들이 좀 통합해서 하나의 자치적인 참여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을계획단을 통해서 마을계획에 참여했던 이 동단위의 마을계획단 주민들, 그 다음에 이제 참여 예산 쪽에서는 이제 동단위에서 참여 예산과 관련된 이제 지역회의들이 만들어져서 또 이분들이 이 참여 예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이런 참여 예산의 동지역 회의, 그리고 그 외에 좀 마을 단위에서 또 동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주민 모임이나 단체들이 하나의 주민자치라고 하는 틀에 모여서 각각이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각각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틀 안에 같이 모여서 함께 좀 체계적으로 마을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이제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이기도 하고 필요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민자치 제도는 2017년도에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동단위의 주민자치 조직을 통해서 이제 주민자치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9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8년도에 그때 국민의 정부였죠. 국민의 정부의 100대 과제 중에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개편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것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직이 된 거죠. 그래서 2000년도에 전국의 동지역이 이제 전면적으로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한 2004년, 5년 이제 읍면동 지역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었죠. 근데 이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런 개념으로 또 그런 시민으로서 지역 문제에 참여하는 그런 제도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주민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이 주민자치센터나 자치회관 조례를 보시면 오히려 이 동단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자치회관 운영을 동장님이 하시는데, 그 동장님이 하시는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심의를 해주고 의결을 해주는 그런 다분히 좀 행정보조적인 그런 주민자치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이름이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어떤 주민자치로서의 가치나 또 주민자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장되는 데는 굉장히 기여했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들은 자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그런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활동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 이제 자치회관, 이 제도는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자치분권 이 지방행정 개편 특별법이라고 하는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법 규정 안에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에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이 특별법 조항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었던 전신조직이라고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좀 상향된 권한을 갖는 그런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책이 도입이 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4년, 2016년 이제 두 단계에 거쳐서 이제 시범사업을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두 단계의 시범사업도 앞에서 했던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들의 권한이 좀 높아졌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의 자치 활동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런 주민자치의 시범사업을 중앙정부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자치단체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 시범사업을 좀 하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안내문이 내려왔고, 이제 서울시도 이제 이것을 받아서 2017년도에 이제 주민자치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여기서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앞에 이제 중앙정부가 했던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은 이제 우리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은 우리가 찻동 사업에서 했던 마을계획 사업의 내용과 성과들을 이제 주민자치회의에 접목하면서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활동과 다른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주민 조직이 만들어진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중앙정부가 했던 시범사업에서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던가 또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자치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라던가 하는 것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2017년도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하면서 주민자치 위원들은 자치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민총회라고 하는 마을의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결정해야 하는 것, 예, 그리고 이 프로세스, 이 과정들을 성실하게 밟는 것이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가장 큰 핵심적인 기능으로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늘 하세요. 우리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토론을 합니다. 근데 중간쯤 되면,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이게 진짜 해결이 돼? 그냥 뭐 맨날 말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을 늘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예, 그 계획이 어떤 형태로든 뭐 행정이 주체가 되건 주민이 주체가 되건 실제로 그것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이 뭐 부분적이든 뭐 작은 영역이건 실제 우리가 고민했던 우리 지역사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들이나 그런 가능성들을 볼 때 주민들의 참여의 의미나 주민들 참여의 지속성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의 사업이 주민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총회 통해서 결정하고 또 그것이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서 실행이 되고 하는 이제 이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의 이제 사업의 서클로, 예, 프로세스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예산이 들어가서 실제 그것을 집행하는 주체로서 주민자치회 위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동단위의 지역사회의 주민의 대표로서의 어떤 위상이나
또 그런 대표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 이제 나름대로 그런 합당한 과정을 거쳐서 구성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을 설계했을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에 있어서 그 17년도에 설계할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어떻게 주민들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물론 주민들이 다 투표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수도 있겠죠. 마치 우리가 아파트 동대표를 뽑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렇게 하기에는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것으로 그런 그런 선거 투표를 하기에 필요한 그런 비용,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그런 현실적인 문제, 하지만 대표성의 확보라고 하는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도입을 한 것이 이제 공개 추첨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좀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동단위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참여하고자 신청을 하신 분들이 이제 사전에 이수 공개 교육을 받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설계가 됐습니다. 서울이 최초로 한 건 아니고요. 제주도에서 먼저 공개 추첨을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조례에 넣은 최초로 넣은 곳은 제주도였고요. 실제 공개 추첨을 실행한 거는 저는 서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대표 조직이고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해야 한다는 거. 예, 그리고 이런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들을 실행하기 위한 뭐 행정사무로 위탁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산을 통해서 이제 이런 계획들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들이 이제 주민자치회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과거의 전신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위계적인 이런 관계였다라고 보시면, 주민자치회는 이런 동행정과 주민자치회가 보다 더 협력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주민들과 행정이 협력해서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민간 협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17년도에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을 계기로 해서 2018년, 19년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많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설계했던 것들이 좀 보편화되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시가 이제 주력해서 이제 서울시의 특색으로 사업의 특색으로 여겨지는 그렇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가운데 있는 민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일종의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행정과 시민, 동과 주민의 가운데죠. 가운데에서 민과 간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촉진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을 시와 구와 동 차원에서 만들어서 이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었던 것이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퇴직을 했지만
이제 올해 1월까지는 예,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이제 시 차원에서 이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로 다 내려가시면 자치구에 이전에는 이제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이나 이제 그 구 단위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을 했던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이제 주민자치회 사업을 함께 지원하는 자치구의 마을자치 지원센터, 예, 마을자치 지원센터들이 예, 마을 공동체와 이제 주민자치회를 함께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들이 속해 계신 이제 많은 자치구들이 대체로는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센터와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센터가 이제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이제 함께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몇몇 자치구들이 여기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이제 강동구, 여기 강동구 선생님이 계신데요. 강동구가 작년에 이게 좀 분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성북구도 좀 분리가 되어 있고 노원도 통합이 되어 있다. 작년 말에 좀 분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송파, 예, 송파가 좀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 외 자치구들은 예,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센터가 이제 주민자치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다 하고 있죠. 뭐 여기 뭐 은평, 마포, 서대문, 예, 뭐 종로 등등, 예, 이제 많은 자치구들의 중간 지원 조직은 이제 융합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구의 센터에서 파견한 동자치 지원관이라고 하는 민간 전문가가 이제 동에 내려가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으로 내려갔지만 공무원은 아니고요. 예, 센터에서 파견된 예, 그런 민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동단위에서 이제 주민자치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게 주어진 뭐 여러 가지 권한들 중에 좀 의미 있는 것들은 현재는 이제 서울시 참여 예산 중에 동단위 계획형 사업의 예산을 주민자치회가 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의제에 쓸 수 있게 했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2018년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주민세 환원 사업. 그래서 이제 동별로 주민세의 개인 균등분. 그러니까 이제 세대별로 부과된 1년에 한 번 내는 개인 균등분의 주민세를 그 동의 주민자치회가 어디에 쓸지를 이제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것이 이제 2018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참여 예산이 보통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예, 동 참여 예산이요. 그리고 이제 주민세 같은 경우는 동의 주민들의 그 주민 세대수죠. 결정적으로. 세대수에 따라서 이제 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근데 인구가 한 2만 정도라고 보면 주민세가 한 3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별로 이제 동참여 예산과 주민세 환원 사업을 합치면 한 6천, 좀 많은 데는 1억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예산들이 매년 주민자치회가 이제 그 예산을 어디에 쓸지를 이제 결정하는 것을 이제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결정적으로는 매년 일정 예산이 주민자치회 사실 회에 내려가는 건 아니죠. 회가 주민들과 함께 결정한 이제 사업의 실행비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결정의 주체로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들의 대표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이들의 활동이나 이들이 주민들과 함께 결정한 사업들이 어떻게 지역의 공공성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설득이 되어야 주민자치회의의 참여들이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은
이런 주민들의 대표성과 이 주민들의 활동의 어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장치나 설치들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이제 저희가 매년 이제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매뉴얼에는 상당히 세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주민자치위원들을 공개 모집으로 하고 공개 추첨의 방식으로 구성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주민자치회에는 이제 분과가 구성이 돼서 자치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이 분과에는 주민자치위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과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분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가 통계를 보면 동별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한 50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어요. 네, 실제는 한 49명, 8명 정도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 동에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니면서 분과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평균적으로 한 15명, 16명 정도가 이제 주민자치 분과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일상적으로 동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 그 다음에 순수한 분과원 하면 한 70명에서 80명 정도가 동단위에서 이제 일상적인 이런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린 분과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서 의제를 개발하는 과정에 다양한 수계 공론장을 열게 되어 있고, 그것의 총화인 주민총회를 이제 매년 하고 있죠. 주민총회를 2017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 주민총회를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됐고요. 물론 이 주민총회 설계나 모습은 2015년에 했던 마을계획단에 의해서 했던 마을총회의 기본적인 원리나 또 그 원칙들, 이런 것들을 많이 수용을 해서 했고, 또 그것이 이제 동단위의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이제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주민총회이다 보니까 이제 다분히 좀, 정말 우리 동의 주민들 몇 명이 와야 주민총회가 성원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주민총회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중요한 그런 어떤 가치들이거나 이런 원리들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제 노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거는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민자치회는 그냥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모인 요 사람들의 어떤 자치활동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전체를 해서 적어도 동단위의 지역 문제들을 뭐 각각의 영역은 다르다 하더라도 문제를 발굴하고 또 그거를 주민들의 참여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각 단위들, 각 조직들, 각 협의체들이 이 주민자치 플랫폼 안에 모여서 이런 주요 문제들이 좀 총망라되고 함께 논의되고 함께 결정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지역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좀 조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보다 더 이제 효율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각각의 영역에서의 주민 참여 활동들이 굉장히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활동이 중복되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것이 서로 충돌이 되고, 또 어떤 주민은 여러 영역에 참여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하고,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것,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하나의 닫혀진 주민 조직이 아니라
굉장히 열려진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부터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참여 예산의 동지역회의나 마을계획단,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제 강제적으로 예, 이제 통합을 하는 것으로 이제 설계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조직을 없애서 통폐합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사업들을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하고 하는 방식을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케이스는 없긴 합니다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동마다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활동과 주민자치회 안에 있는 복지와 관련된 분과들이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유사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자치계획을 발굴하고 토론하는 과정들에 이제 협업구조로 가져가면 좋겠다.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이런 고민들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도시재생 지역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 단계에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와 또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가기 위한 어떤 주민들의 공동체나 주민들의 모임을 만들어가는 그런 전 단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은 이게 또 좀 같이 좀 묶어져서 활동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예. 어차피 지역 문제를 발굴하는 방식이나 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문제는 뭐 도시재생 영역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역이나 주민자치 영역이나 저는 크게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것이 함께 좀 모이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만 보면 이게 이렇게 모이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각각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나 정책이나 예산들이 각각의 다른 아젠다, 다른 플랜을 가지고 주민들과 만나서 활동이 펼쳐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이 동단위에서 통합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주민들의 혼란과 또 실제 그러니까 주민들의 혼란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이런 주민들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 문제 해결의 어떤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뭐 주민총회에서 함께 만나던 아니면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함께 만나던 이런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처음에는 그냥 네트워크의 형태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정말 각각의 영역에서 나온 아젠다들이 주민총회에서 함께 모아지고 그 주민들이 그것들을 함께 결정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가능할지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그 안내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한 50분쯤 잠깐 쉰다고 하셨는데 그냥 쉬지 말고 좀 하고 토론 또 질의받고 조금 일찍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게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의 이렇게 운영 체계를 이렇게 하나로 보인 거예요. 이제 동단위에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있고 이렇게 분과들이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분과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행정 사이드의 지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 이제 사업단,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여기는 자치구 주민자치 사업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자치구로 내려가면 다 마을자치센터로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지원 조직이 이제 연결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의 최고 결정 기구가 이제 주민총회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되게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시 안에서도 그렇고 자치구 안에서도 그렇고 이 주민자치를 지원을 하려면 자치를 지원하는 부서랑 마을을 지원하는 부서가 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치구 단위에 그 마을 자치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 통합이 되어 있듯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도 이 두 개 부서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협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이 주체들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동단위에 이것이 내려갔을 때 이제 주민들에게 이제 혼란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하루하루 이런 협업을 끌어내기 위한 이제 긴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늘 그렇더라고요. 부서들 간의 협업을 하는 것도 이런 조직을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제 고집스럽게 마을과 자치는 융합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자치 사업은 이제 이런 일정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통 주민자치 사업을 시작하는 이제 동을 기준으로 해 봤을 때는요, 한 6월이나 7월쯤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민자치회를 신규로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민자치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이제 연말이 됩니다. 이제 요 전체 과정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진행이 되죠. 이때는 이제 주민자치회 분들이 이제 운영 내기를 수립하기도 하고 이제 임원을 뽑기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여기서 진행이 되고요. 이제 그 이듬해 2000년도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과원을 새로 모집해서 분과를 구성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게 보통 한 6월 말 정도 까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총회를 보통은 이제 6월 말에서 7월 초중순에 보통들 다 주민총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야 이제 참여 예산이라던가 내년도 예산 수립을 위해서 대략은 그때쯤에는 주민총회에서 의제들이 다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말 7월 초중순에 주민총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내년도 자치계획 실행을 위한 이제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1년을 보내고 나면 이제 그 이듬해 이제 예산을 받아서 이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의제들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민들은 이 자치계획을 이거는 수립 동시에 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총회 때 결정된 자치계획을 실행하기도 하고 또 이 3차 연도에 있을 주민총회를 위해서 자치계획을 또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3차 연도부터는 자치계획을 실행하면서 동시에 자치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활동의 부담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는데요.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이제 신규 구성에서는 홍보 모집을 하고 또 주민자치회 학교를 운영을 하죠. 주민자치 학교는 아까 이제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사전 교육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그 사전 교육입니다. 주민자치회 학교 6시간이에요. 6시간 교육을 듣고 이제 공개 추첨을 통해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선정이 되죠. 공개 추첨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민자치위원이 되겠다고 신청서를 쓰고 6시간 교육도 들었는데 추첨해서 떨어지는 분 실제로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2017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처음 했을 때는 굉장히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공개 추첨의 방식이 좀 잘 정착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 뭐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첨해서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 분과원으로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 운영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내규 수립과 임원 선출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2000년도에 자기네들이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이제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요 1차 연도에 동 단위에 내려가는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주민자치 학교도 하고 추첨도 하고 예, 임원 선출이나 내규 수립을 하는데 필요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연도가 되면 한 2,400만 원의 예산이 주민자치회로 내려갑니다. 이 예산은 이제 의제를 실행하는 예산이 아니라 의제를 개발하고 또 주민총회를 하는 예,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그런 주민 공론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제 그런 예산이죠. 이것이 이제 2,400만 원이 주민들에 의해서 직접 집행이 됩니다. 주민자치회에 이제 여기서 임원 중에 이제 간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주민자치 회장이나 이제 이런 분들의 결재를 통해서 이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과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분과별 이제 자치 계획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따가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총회가 있고 예, 이렇게 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3차 연도에는 자치 계획을 실행하면서 동시에 예, 이 자치 계획을 또 수립하는 예, 이런 과정들이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민자치의 구성의 단계는 예,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도 조금 더 그냥 뭐 현수막 정도 거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학생들이 동네에서 주민자치 모집을 이제 홍보하는 예, 이런 걸 통해서 좀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기 위한 기회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데 이제 100명 넘게 모집이 되고 그래서 뭐 한 2대1이 넘는 그런 경쟁률을 보이는 예, 그런 동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좀 무관심한 주민들의 관심을 이제 끌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학교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이해, 그 다음에 시범사업이 어떤 프로세스를 밟는지, 그 다음에 예, 이제 주민자치 위원들이 되면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뭐 이제 이런 내용들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공개 추첨하는 모습이에요. 예. 뭐 이제 동마다 이제 재미나게 설계해서 하시는데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탁구공방에다가 이름을 써서 예, 이렇게 뽑는 방식으로 예, 그렇게 추첨을 합니다. 이제 본인들이 직접 와가지고 예, 이렇게 뽑는 모습도 있고요. 이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추첨을 하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는 이제 떨어지시는 분도 있고 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오신 분이 떨어지면 참 많이 죄송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서 이제 혹시라도 이 과정에 대해서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세심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영 내규를 수립하고 임원 선출을 하고 이제 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운영 내규는 실제로 이제 주민자치회의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은 조례, 이제 의회에서 통과된 이제 조례에 담겨 있는데요. 거기에 미처 담겨 있지 않은 이제 세세한 내용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의 내규를 통해서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 내규를 수립하는 워크숍을
좀 내실 있게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규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주민자치에 대한 생각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서로들의 생각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맞추기도 하고, 서로 이 잘못된 이해를 교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 동에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면 좋겠다라고 서로 탐색을 하면서 이제 임원 선출을 하게 되죠.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운영 내규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간사, 분과장,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은 이제 호선으로 해서 뽑게, 감사도요, 뽑게 되고요.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사는 뽑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지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주민자치의 간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자치 운영을 위한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제 실무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간사를 두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5대5 매칭을 해서 월 100만 원까지 이제 활동비를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년간. 예. 그리고 이제 분과장은 이제 분과에서 뽑습니다. 전체 주민자치회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요. 그 대신 이제 분과장은 일반 주민들도 참여하는기 때문에 분과에서는 이제 그분들이 참여해서 이제 분과장을 뽑지만, 분과장은 주민자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그래도 주민자치위원인 중에서 뽑는 것을 이제 보통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50%, 자치구 50%에서 2년간 매칭을 해서 간사의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월 100시간 미만, 월 100만 원 미만,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는 임원을 뽑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사진이 초상권 때문에 이렇게 좀 뭉개졌는데요. 임원을 뽑는 것은 이제 굉장히 참여도나 열기가 되게 뜨겁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회장 같은 경우 결선 투표까지 가는 동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요 옆에 있는 요 내용은 천호 3동 강동구에서 주민자치 임원 선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렇게 정리한 건데요. 후보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입후보 등록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된 후보들을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소견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선출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나름대로 이제 투명하게 체계를 갖춰서 그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회의의 종류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이제 주민총회가 1년에 한 번 이상 전체 총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회의는 보통 월 1회 합니다. 이제 뭐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월 1회 진행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원들이 모이는 회의는 이제 동마다 이제 회의 빈도를 결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분과 회의도 분과별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민간협력 회의예요. 이제 민간협력 회의는 주민자치회의 임원, 주민이윤과 이제 주민센터 행정, 그래서 동장님이 참여하는 그런 주민과 행정이 함께 중요한 일들을 협의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협력 실무회의는 이 주민자치회의 간사,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주민자치회장, 그 다음에 동에 내려가 있는 이제 동자치 지원가, 민간 전문가, 그 다음에 이제 동해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 이런 실무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실무적인 회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주민자치회 임원이 되시면 이제 뭐 간사야 늘 매일 이제 출퇴근을 하셔야 되니까 간사는 빼고 뭐 회장, 부회장 정도 임원이 되면 월 한 3, 4회 정도의 고정적인 회의를 하셔야 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본인이 속해 있는 분과 활동들까지 하면 굉장히 월 참여해야 될 활동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시간들을 좀 개인적으로 여기에나 많이 할애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수위 정도의 어떤 참여를 조정하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가 연간 한 뭐 1억 이런 정도의 사업 예산을 결정하는 주민들의 자치 활동이다 보니까 이것의 어떤 대표성이나 공공성을 해야지 않는 절차를 밟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설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들이 너무 좀 복잡하게 설계가 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서 좀 조정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좀 많이 좀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예전처럼 다 행정이 알아서 하고 주민들은 그냥 거수기 역할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주민들이 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도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적정한 참여의 방법이 무엇일지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되고 있는 됩니다. 네, 쉽게 결론이 찾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회의하는 모습들, 예, 뭐 이런 게 있고요. 분과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치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예, 뭐 이런 얘기들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과를 구성할 때 분과를 먼저 구성하고 주민들을 모집하지 말고 주민들을 일단 모집을 하고 주민들이 기초적인 욕구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분과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 분과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뭐 정해진 원칙은 없습니다만 대체로 이런 정도의 분과들이 보통 만들어지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생활 안전과 관련된 거는 거의 어디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과 복지도 어디나 있습니다. 건강과 복지가 함께 있기도 하고 분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뭐 교육, 청소년, 아동, 자연 생태, 소통, 미디어, 그 다음에 자치회관을 포함한 공유 공간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마을의 어떤 환경, 미화, 예, 환경 개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유경제, 뭐 공유경제는 그렇게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 대체로 이런 정도의 분과들이 예, 모아보면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그런 분과가 있는 곳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1인 가구 분과. 그래서 이제 거기는 1인 가구가 많이 있는 지역이어서요. 1인 가구인 주민들끼리만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분과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청소년 분과도 있지만, 예, 그런 아이들의 분과가 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과는 이제 동마다 주민들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정도가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생활 안전이라던가 건강 복지는 정말 모든 동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건강 생태계와 관련된 활동이 이제 동의 분과마다 이제 동마다 이제 그 분과 활동으로 있는데 실제 내용을 놓고 보면 예. 이제 분과의 명들은 이렇게 다른데 각각 이 분과에서 나온 의제들을 보면 사실 좀 더 좀 비슷비슷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아직은 이 분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이 분과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맞춰서 의제를 개발하는 그런 역량은 아직은 조금 낮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좀 앞으로의 과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과에서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들은 지금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조사도 하고 주민 인터뷰도 하고 자료조사도 하고 뭐 사례 탐방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의제를 만들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의제를 가지고 행정과 함께 모여서 이제 정책 공유회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뭐 이제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제 실행이 어렵다든지 뭐 특히 이제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민감하게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과 함께 모여서 이제 정책 공유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분과별로 조정된 의제들을 모아서 전체 주민자치회에서 조정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과별로 분과별로 자치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게 그냥 누군가가 다 의제들을 개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각각의 영역에서 분과별로 의제들을 만들고 이것의 적격에 대한 것을 행정과 함께 검토하고 이제 마지막에 전체 주민자치회가 각각 분과에서 올라온 의제들을 서로 중복되는 거라던가 충돌되는 거라던가 이런 정도만 이제 크게 정리를 해서 그 안건이 바로 주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자치회와 어떤 자치계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협력을 하게 된다면 이 분과에서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결합하는 것이 가장 좋죠. 이 총회에서만 결합이 된다기보다는요. 그래서 이제 어느 단위에서 같이 이 주민자치회가 아닌 이제 다른 조직의 계획이나 아젠다가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의제와 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지점들은 예,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장 간편한 것은 또 그리고 가장 결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아예 분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각각의 일정이라던가 또 각각 수행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과업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에 또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시기를 보면 이것이 보통 해마다 한 1, 2월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정도, 한 5월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 공유회는 한 5월 말에서 6월 초 이때 조정이 되고, 예, 그래서 6월 중에 전체 주민총회에 어떤 안건이 올라갈 건지를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총회가 6월 말이나 7월 초중순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비교적 이 일정들은 뭐 코로나와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대체로 맞춰져야 합니다. 특히 이제 총회 시기는 내년도 예산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맞춰줘야 한다는 거, 예, 됩니다. 예,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뭐 이제 총회는 뭐 비슷합니다. 이제 총회를 홍보하고 다방면으로 홍보해서 이거는 이제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의 모습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총회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총회를 겸해서 오프라인 온라인 총회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뭐 구글이라던가 예, 네이버를 통해서 많이들 예, 총회를 하시더라고요. 비대면 총회 이렇게 하신 사례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에 요거 이제 주민자치 네트워크 형성 방안 이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만 이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유형은 아까도 보셨듯이 분과 단위로 활동하는 거, 이제 총회에 참여하는 거, 아니면 주민자치회에 이제 건강 분과가 있다면 그 건강과 관련된 좀 자문을 제공하는 이제 뭐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결합 지점들이나 결합 형태를 나눠볼 수 있겠다. 이제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민자치 분과로 참여하는 거는 조금 더 좀 참여도가 예, 함께 하는 이 협력도를 높이는 그런
점이 있겠지만, 예, 이 각각의 일정이나 또 각각의 가업들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주민총회에 참여하는 것, 주민총회에서 뭐 건강 생태계는 나름대로의 의제를 가지고 나오고, 주민자치회의 건강분과도 또 나름대로 의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뭐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장점은, 예, 이제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제 건강생태계 사업에 대한 어떤 접점을 그래도 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지만, 또 이 건강생태계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주민자치회의 건강분과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약간 중복적인 참여의 문제는 해결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낮은 수위로 건강생태계에 있는 사업에 있는 주요 주체들이 주민자치회가 건강 의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어떤 정보라던가 데이터라던가,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의 그런 전문적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자문을 해주는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이제 서로의 이해도나 이제 라포를 형성하는, 예,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자치구나 현장마다 각각의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예, 우리 참여하는 주요 주체들의 어떤 이해도나 관심도나 또 생각이나 이런 것을 좀 잘 고려해서 주민자치회가 동단위의 건강과 관련된 어떤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떤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는 방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예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것도 같이 집행하는 그런 높은 단위의 어떤 이 협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일종의 로드맵? 그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앙에서 뭐 이건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협력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뭐 방법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현장마다 너무나 이 주체들의 생각들이나 이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각 주체들이 좀 만나서, 예,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협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제 낮은 단계에서부터 좀 높은 단계까지 가는 각각의 경로들을 좀 서로가 좀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급하게 협력도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예, 이렇게 만나서 토의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제가 짧게 하고 토론 질의를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도, 예, 말씀 막 드리다 보니까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치고요.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은 거는, 예,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그러니까 제주 예로 든 게 아마 그 주민 추첨을 처음에 했던 것이 제주도였다,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아라동은 아닙니다. 네. 아라동을 잘 아시나 봐요. 네. 혹시 아라동과 관련된 사례를 좀 알고 계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주민자치에서 동단위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원자를 받는 형태로만 운영하기에는 특정 사람들의 참여를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래서 근로 형태나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래서 다양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고려되는 방안이 있을까요? 간사위의 활동비 지원은 없는지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단위의 일종의 이제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분과가 뭐 건강, 복지, 뭐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이제 분과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고,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 보면 주민들이 뭐 건강이나 복지에 본인이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 경험이라던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분과별로 만든 계획들이 뭔가 좀 비슷비슷한 그런 의제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분과에 뭐 예를 들어서 복지분과에 그런 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활동을 좀 오랫동안 했던 주민이라던가 아니면 복지관의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결합이 되면 훨씬 더 복지와 관련된 의제들을 다루는 뭐 역량들이 훨씬 더 보강이 되겠죠. 그러면서 지역이 좀 전체적으로 아우러질 수 있는 이제 그런 틀거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체계가 갖추어지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그런 이제 개개인이 신청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 40%는 이제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단체 추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역사회의 어떤 그 다양한 영역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구성을 해놓고 봤을 때 뭐 이제 우리 동에는 뭐 10대 몇 명, 20대 몇 명 이제 인구의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동에 있는 주민들 중에 학부모인 사람들도 있고 노인도 있을 거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 또 여기서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 다양한 형태의 이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좀 고르게 참여해야 우리 동네 전체의 주민들의 문제를 고르게 다룰 수 있을 텐데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은 이제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40대 이하를 15% 이상으로 꼭 포함시켜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좀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런 형태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한 보완은 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좀 이것이 이제 경험적으로 확산되고 좀 주민들이 학습하는 기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좀 주민들의 경험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도 주민들의 관심들이 좀 확산이 되면 이렇게 우리 동의 주민들의 구성 분포에 맞는 에 따른 주민자치의 구성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도 고민이 좀 그렇게 좀 설계가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아직은 이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사 외에 활동비 지원은 없습니다. 네. 활동비를 받는 사람은 간사만 받습니다. 그래서 회장이나 부회장 뭐 이런 분들도 다 안 받고요. 예. 다만 자치구에서 좀 예산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회의비를 주는 곳은 있습니다. 그 매월 정기회의를 하는데요. 회의할 때마다 뭐 한 2만 원씩 뭐 이렇게 회의비를 50명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주는 자치구들은 있습니다. 모든 자치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은 간사로 활동할 때 외에 활동비 지원은 없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지금 또 노원구에 또 한 선생님이 그 주민자치 그 연령대별 퍼센트를 정해놓고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대 이하의 주민을 15% 이상 하도록 그렇게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는 많이들 이거는 지켜지고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법 때문에 만 19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뭐 추첨이나 학습의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회위원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과정 없이 가는 그런 자치구들이 좀 몇 군데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시의 표준 조례안이나 시의 방침은 사실은 이제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전신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했던 분들의 요구 이제 그런 것을 좀 수용한 이제 그런 결과고요. 이제 전원이 다 주민자치위원으로 간 경우는 없고요. 대체로 기존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20명에서 25명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가 이제 추첨 없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단체 추천이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좀 추첨 없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하게 한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모든 자치구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몇 개 자치구들이 좀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양성이 충족될 방안은 필요한 거 맞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치구도 연령대별 퍼센트 되게 낮다고, 대체로 5, 60, 70대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면 그쵸, 50대, 60대가 많습니다. 이제 70대가 많은 경우는 조금 좀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고요. 대체로는 5, 60대가 많이 참여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지금 의견을 주신 것처럼 20대 몇 프로, 30대 몇 프로, 40대 몇 프로 연령대 분포로 해서 구성을 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이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이 인식이나 이게 좀 더 참여에 대한 인식이 좀 주민들에게 좀 보편화됐을 때 저는 이런 설계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아직은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가 좀 낮기 때문에 이것을 좀 관심 있는 주민들이 좀 그래도 좀 많이 모여서 좀 확산되고 확장되기 위한 그런 경험을 축적하는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으로서의 의미도 갖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주신 의견처럼 그런 연령대나 생애 주기에 따른 주민자치 구성을 하는 설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무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갈등이 있고,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이제 간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간사만 활동비를 받기 때문에, 이제 간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그래서 간사를 못하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몇 가지의 그 원칙들을 좀 다들 좀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간사는 이제 월 100시간이니까 보통은 이제 근무 일지들을 다 작성을 하십니다. 근데 그 월 100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참여하는 시간, 원래 회의 시간이라던가, 그 다음에 분과활동 시간이라던가, 자기가 간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참여해야 하는 그런 활동 시간들은 간사의 근무 시간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최소한의 그런 이제 원칙들을 가지고 이제 주민자치 간사의 활동 일지를 통해서 이제 주민자치 이제 이 활동비를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역량이 이제 낮은 간사들, 이제 컴퓨터를 못 다룬다거나, 이제 서류를 못 만든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간사로 된 동들에서도 좀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실제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간사로, 좀 교체? 표현이 그러네요. 그런 간사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공들여서 한 그런 동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예 조례에
간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 간사할 사람이 없으면 주민들 중에서도 간사를 둘 수 있다라고 아예 조례를 바꾼 자치구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간사는 그냥 이제 활동비로 해서 지급을 하지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일반 주민이 간사의 역할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예, 그렇게 이제 급여로 지급을 하는 예,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사가 이제 돈을 받으니까 예, 간사가 이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주민들도 있기는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근데 글쎄요, 이제 어쨌건 주민자치회가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실무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거를 예전에는 다 공무원들이 해줬던 거죠. 그거를 이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실무를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간사가 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최소한의 이제 보상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이 간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간사가 다 하기를 바란다. 사실은 이 문제가 그렇게 모든 동에 이렇게 보편화된 문제는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간사분들도 이제 뭐 어려움은 많죠. 일이 많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디는 또 되게 편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간사의 역량이 잘 성장되는 건 되게 중요한 주민자치회의 활성 이후의 활성화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건강하게 정말 마을의 활동가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이제 이 과거의 관성에 젖어서 어떤 보상이 없는 무보수의 활동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떠나시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의견이신데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아까 제가 이제 강의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의 그 과정들을 다 밟으려다 보면 주민들에게 요구되는 활동 수요가 좀 높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주민들의 어려움은 저는 좀 눈여겨보면서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활동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민들에게 주는 거, 예, 이런 방식으로 사업의 어떤 설계나 사업을 진행하는 이 절차나 여러 행정적인 그런 절차들이 좀 유연해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든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그런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노력은 계속해서 해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과제인데요. 예,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저도요. 예. 주민자치와 함께 건강분과에서 활동을 같이 하고 싶은데, 예. 주민자치에 당첨이 되는 보장은 없고, 예. 예, 제가 지금 질문이 길어서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건강생태계 사업에서도 주민자치회와 함께 건강분과 활동을 하고 싶은데, 저희와 활동한 주민이 자치회에 추첨에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고, 일부라면 전체적인 주민자치회 건강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근데 주민자치 결성 당시 동의 협력해지면 분과 구성 이전에 관심자를 대상으로 건강 역량 강화 교육에도 해서 분과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 네, 되게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가와 관이 진행하는 사업들과 이렇게 결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건강 생태계 영역에서 함께 참여하는 주민들이 이렇게 주민자치 신청해갖고 이제 추첨이 되면은 좋은데 이제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주민자치보다는 이제 분과를 구성할 때 이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거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각 동에 내려가 있는 동자치 지원관이라고 하는 그 전문 지원,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하셔서 이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건강 생태계 활동을 하고 계신 주민이나 또 그 지역에 있는 건강과 관련된 뭐 단체나 전문가 분들이 그 동의 주민자치의 건강과 관련된 분과 안에 들어오거나 뭐 다 들어오는 것이 너무 어려우면 이제 외부에 있다 하더라도 의제를 개발하는 과정에 같이 결합을 해서 이 분과는 그렇게 외부의 시민사회 영역이나 전문 영역과 함께 협업 구조를 가지면서 자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주민자치 회의에 참여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것도 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자문이나 교육을 받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자치구마다 이제 마을자치센터가 있으니까 마을자치센터를 통해서 이런 협업 구조를 만드는 거나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질문을 주신 선생님이 관악에 계신데 관악이 원래는 올해 전동으로 확대되는 시기의 자치구인데요. 관악이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게 좀 전동으로 확대가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5개 동이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건강과 관련된 분과와 이제 이런 협업 구조를 좀 만드시고 관악구의 마을자치센터와 같이 좀 이런 것들을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랑 질의까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좀 얼굴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 조금 더 좀 생산적인 협업 방안들이 좀 나올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고요.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이제 활성화되는 것을 너무나 바라고 있는 사람이고, 그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회가 만드는 자치 계획이 정말 지역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런 과정들을 뭐 정말 좋은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지역에 대한 고민과 논의들을 진지하게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식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는 정말 지역에 있는 각각 단위에 포진되어 있는 시민사회나 그런 영역들의 결합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뭐 정보를 접하기도 어렵고 또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업으로 연결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들이 좀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교육도 해주시고 또 참여해서 그런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 좀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외곽에서나 아니면 뭐 안에 들어와서 그런 지원의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건강생태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특히 지금 보니까 많은 뭐 그 생협이나 이런 조직들이 많이 민간 단체로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에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